현대 세계에서의 취함.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바보 같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긴장을 풀고 행복하면서 방어물을 내려놓고 통찰력에 개방되어 있으면 참신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집단에서 앞뒤로 흐르는 아이디어 급류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공산주의는 1844년 파리에서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가 맥주에 흠뻑 젖은 10일 동안에 만들어낸 것이었다. 술이 충분히 공급되는 파리의 살롱이 지적, 예술적 혁신의 온상이었음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살롱은 금주법 이전 미국에서 비슷한 기능을 했다. 소설가 잭 런던이 쓴 것처럼 남성은 항상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웃고 자랑하고 대담해지며 긴장을 풀고 피곤한 밤과 낮의 지루한 노동을 잊기 위해 함께 모여 술을 마셨다. 살롱은 모임을 위한 장소였다. 원시인이 불 주위에 모여들듯이 살롱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학술 교류와 지적 혁신을 위한 본질적인 포럼인 심포지엄이라는 단어가 원래 고대 그리스 사회성의 정점인 주연을 가리켰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화상회의의 해피아워는 현실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륙과 다양한 시간대에서 1인용 마티니를 섞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홀로인 개인은 비디오 결함과 음질이 좋지 않은 오디오를 견뎌야 하고 또한 최상의 인터넷 연결에도 불구하고 미묘하지만 갉아먹는 응답 시간의 지연을 견뎌야 한다. 이런 지연으로 개입이나 주제 변경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는 것이 어렵다. 심지어 최고의 화상회의도 바, 술집, 카페에서 대면으로 친목 활동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화학적 취성물질로 촉진되는 대인적 화학작용에 내장적 쾌감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다. 음악, 행복한 수다, 힘들이지 않게 동시에 진행되는 대화, 엔도르핀의 증가, 그리고 억제의 감소를 서로 공유하는 경험은 현재의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다. 괴베클리 테페를 제작한 문화는 만약 그곳에서 행해진 장엄한 의뢰가 웹캐스트로만 이루어진다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컴퓨터 화면의 매체를 통해서만 인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는지를 고려할 때 이런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 2020년 초에 발행된 한 신문사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병으로 인해 정부가 공공생활의 여러 부문을 폐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경제가 축소되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 사설에서는 사무실은 열려 있지만 술집은 열려 있지 않은 세상에서 삶을 느끼는 방식의 질적인 차이는 적어도 생산량의 감소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었지만 술집의 부재가 삶의 질적인 느낌과 실제 생산성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면서 대면하는 연례회의가 취소된 지 1, 2년 후에 특정 분야에서 혁신이나 신규 특허가 평균보다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대면하는 친목 활동과 음주가 재건된 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과감하게 예측한다. 만약 술집과 호텔바가 혁신의 결정적 도가니라면 무미건조한 화상회의로 교체하면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금주령을 실시했을 때처럼 집단적 창의성의 침체가 야기되는 것이 목격될 것이다. 화상 채팅과 이메일, 텍스트만으로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소외감과 단절감을 많이 느꼈을 뿐만 아니라 두서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잠재적으로 혁신적인 토론의 자극이 부족하여 창의적 통찰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화상회의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아폴로의 중심가치인 효율성은 와해성 혁신의 적이다. 술집은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일을 더 잘하게 한다.
목표 지향, 자기 통제, 사리사욕과 같이 우리에게 빠듯하게 일을 계속하게 하고 서로를 떼어놓게 하는 침팬지나 늑대 본성의 이런 측면은 사람들을 직접 함께 모으고 다감각적 산만함으로 둘러싸며 취성물질로 PFC를 점차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하향 조절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폐기된다. 줌이 당신의 조명 및 음악과 미래 사업체나 연구 파트너의 재택근무 사무실의 조명 및 음악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강력한 경독의 자기로 당신들 둘 다를 동시에 습격하는 기능을 만든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줌 개발팀이 이 업그레이드를 구현하기를 기다리지만 편안한 대면 환경에서 마시는 시대에 뒤진 효험 있는 술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문화 기술이다. 중독 연구자 스탠튼 펠과 아치 브로드스키는 적당한 음주 행위의 심리적 이점에 대한 실증적 문헌을 개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적당한 음주자는 금주자나 과음자보다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안정감, 좋은 기분, 특정 상황 하에서 스트레스 감소, 특히 우울증 같은 정신병 감소, 사회성과 사회 참여 현상, 소득 증가 및 결근 또는 무능 감소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종종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적당한 음주와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참여와 활동을 보이면서도 종종 장기간의 적당한 음주 이후에 평균 이상의 인지적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술집에 가서 2파인트 정도 마셔라. 간 손상, 칼로리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소량의 사회적 음주는 유익하며 이것은 프렌치 패러독스나 협소한 건강 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적당한 사회적 음주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하며 정보 교환과 관계망 구축을 촉진한다. 우리 사회적 유인원은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술 없이 지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술의 매력 증진 효과는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외적인 매력 증가에 더하여 취할 때 내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는 사실에 의해 증대된다. 이는 때때로 이른바 자기 과잉 효과의 결과이다. 술 취한 실험 대상자는 외부 관찰자보다 자신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며 술을 많이 마실수록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이것은 기분 변화와 인지 장애 둘 다 때문이다. 도파민은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다. 즉, 우리를 대범하고 자신감 있으며 친근하게 한다. 술로 인한 인지적 근시는 동시에 자아 인식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이러한 술의 원투펀치 공격으로 인해 당신은 다른 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질에 관한 성격 설문지에서 자기 평가를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당신이 또래 친구만큼 총명하거나 재치 있지 않다고 걱정한다면 술 몇 잔은 적어도 당신이 보기에는 당신을 천재 코미디언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필로스트라투스의 발언에서 멋지게 풍자된다. 다량의 술은 사람을 부유하고 모임에서 힘이 있으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름답고 키도 크게 만든다. 한 남자가 술을 잔뜩 마셨을 때 그는 이 모든 자질을 모아서 자기 생각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술을 마시는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설문 응답자는 침묵 증진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도파민 활성화와 인지적 근시의 결합을 통해 술은 억제와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킨다. 술은 대화력 증가뿐만 아니라 사적인 주제나 친밀한 주제로 전환하는 경향도 유발한다. 사진 1번에서 알베르티의 사진 실험 대상자는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하거나 출근 당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4번에서는 깊은 희망과 포부를 나누고 실패한 관계에 대해 위로를 하거나 서로 시시덕거리고 있다. 어떤 연구는 내성적인 사람이나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유도한 시간 제한적 성격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술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즉, 이들은 술을 사용해 칵테일 리셉션이나 디너 파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일시적으로 자신을 외향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술은 또한 얼굴에서 긍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공감 능력을 강화하며 그 효과는 감정이입이 억제되거나 낮은 사람에게 더 강하다. 대규모 역학 연구는 완전한 금욕 및 폭음과는 달리 적당한 음주가 더 긴밀한 우정 및 더 나은 가족 부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술이 제공하는 사회적 윤활은 이기적인 영장류가 협력 딜레마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혁신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친밀한 개인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의 종들보다 황후를 훨씬 더 필요로 한다.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다른 종과 공유되지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것은 의식적인 자아인식의 병이다. 알베르 카미가 인간 존재의 시시포스적 본성에 대한 성찰에서 한때 말한 것처럼 만약 내가 묻짐승들 중 한 마리의 고양이라면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차라리 이런 문제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내 모든 의식과 친숙함의 요구를 통해 내가 맞서는 이 세계 자체가 되어버릴 테니 말이다. 술과 여타 화학적 취성물질의 주요 기능은 사회심리학자 마크 리어리가 말하는 자아의 저주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자아의 저주란 단순히 세계일 수 있고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항상 방해하는 우리의 목표 지향적이고 불안하기 쉬운 내적 해설 위원이다. 리어리가 말하듯이 만약 인간 자아에게 음소거 버튼이나 오프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자아는 종종 행복에 대한 저주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인간 자아는 음소거 버튼이 미리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우리가 술병이나 마리화나로 손을 뻗는 이유이다. 올더스 헉슬리가 말하듯이 우리는 지금 교육보다도 술과 담배에 훨씬 더 많이 지출한다. 왜냐하면 자아와 환경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충동은 항상 거의 모든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충동은 기도, 명상, 요가 같은 영적 의식과 술을 마시고 취하려는 우리의 욕구에서도 배출된다. 보람 있는 영적인 생활 양식이 되기 위해 술이 물리적 특성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것은 고대 중국과 현대 세계 모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적인 이원론을 잠시 접어두고 에탄올의 첫 분자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일을 시작할 때 시인의 신경계를 뒤덮는 따뜻한 홍조, 오랫동안 바라던 술 한 모금에서 나오는 위안에 대한 문화적 기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정원과의 재결합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 어떻게 모두 하나의 물리적 현실의 다른 면인지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도연명처럼 그 모두를 똑같이 찬양하는 법을 배우자. 이 장의 제목을 고려할 때 샤를 보들레르의 취함에 대한 유명한 송시 취하라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 그게 전부다. 그게 바로 유일한 문제다. 당신의 어깨를 무너지게 하는 가증스런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려면 당신은 쉴 새 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에 취하려는가? 술이든 시든 덕이든 그 무엇이든 당신 마음대로 그러나 어찌하든 취하라. 때로는 궁궐의 계단에서 도랑가의 푸른 풀밭 위에서 혹은 당신 방구석의 음울한 고독 한가운데서 당신이 깨어나게 되고 취기가 가시거나 사라져버리거든 물어보아라. 바람이든 물결이든 별이든 새든 시계든 지나가는 모든 것, 슬퍼하는 모든 것, 달려가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게 지금 어떤 시간인가를 그러면
바람도 물결도 별도 새도 시계도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제 취할 시간이라고. 시간에 학대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취하라. 술이든 시든 덕이든 그 무엇이든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는 취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에 취할 필요가 있는가? 물리적 현실의 어떤 측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취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역할을 다하고 번성하기 위해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취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명상시 또는 덕이 포도주, 맥주, 스카치, 위스키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때가 있다. 내 몸 장벽을 때리는 에탄올의 물리적 쇄도라는 화학적 취함을 어떻게든 방어할지라도 바커스적 과잉에 혼란스럽고 위험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시거나 섭취하거나 또는 피우는 화학물질이 PFC를 하향 조절할 때 나오는 몇 가지 심각한 우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런 우려 중 어떤 것은 예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새로운 것이다. 디오니소스는 그의 피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디오니소스는 우리를 동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